독특한 신호분자인 그 칼슘 그리고 기체에 이어서 세 번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179페이지에 지질, 이것도 주요한 주변 분비 물질 신호이다 되어 있네요. 자, 사람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밝혀서 나온 유전자를 이용하여서 단백질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흥미롭게 전개된 일 중 하나가 오파린 리셉터 고화 수용체 발견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알려진 리간드가 없는 수용체라는 의미에서 고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고화 수용체에 대한 리간드를 찾기 위해서 거꾸로 신호 경로로 들어가서 연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최근에 와서 아이코사노이드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아이코사노이드는 지질류의 주변 분비 물질 신호로서 많은 생리학적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아이코사노이드 신호 분자는 동일한 물질에서 유래됩니다. 그게 바로 아라키도닉 애시드, 아라키돈산입니다. 20개의 탄소를 가진 지방산입니다. 자, 이것은 아라키돈산 연쇄 반응, 아라키도닉 애시드 캐스케이드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6-아라키돈산 연쇄 반응이 나와 있네요. 이 아라키돈산은 막인지질입니다. 막인지질 단백질, 인지질입니다. 이게 이제 PLC2라고 하는 포스포리파제 A2라고 이름 붙여진 것에 의해서 이제 아라키돈산이 됩니다. 자, 이 아라키돈산이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주변 분비 물질을 만들어내는 정부체죠. 이 정부체가 어디서 만들어진다? 막에 있는 인지질에서부터 아라키돈산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관여하는 요소가 인지질 분해 요소 A2 이런 말입니다. 이 아라키돈산은 그 자체가 2차 전령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키돈산은 두 가지 패스웨이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라이폭시게네이즈 패스웨이로 통하면은 류코트리엔과 같은 계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요. 사이클록시케네이즈 패스웨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스타글란딘이나 트롬복산과 같은 물질들이 연쇄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용성 분비 물질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놓은 것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은 아라키도닉 애시드 패스웨이 해가지고 메뉴에 멤브레인 리피드 이렇게 있습니다. 포스파티돌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분 물질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스포리파제 A2에 의해서 아라키돈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아라키돈산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라이폭시게네이즈와 사이클록시게네이즈 패스웨이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중에서도 E2 같은 경우는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들이 화살표에 보게 되면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리는 거, 내리는 거. 예를 들어서 맨 밑에 노란 거 보면 페인 올라가죠. 즉 아라키돈산에서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염증 반응의 기초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상처가 나가는데 우리가 통증을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아라키돈산에서 만들어지는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여기에 기여를 합니다. 그 위에 보니까 체온이 증가한다든지, 상처 난 부분은 따뜻하잖아요. 그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라이폭시게네이즈 패스웨이로 올라가면은 천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맨 밑에 나오죠. 본코 컨스트럭션, 기도가 협착되는 거예요. 이런 질병을 또 유발시키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에어졸로 뿌리게 되면은 요거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사이클록시게네이즈 패스웨이에 가니까 NSAID라는 말이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친숙한 아스피린 다 진통제로 쓰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 경로를 막아주는 약물들입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어떤 걸 막아주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멤브레인 리피드가 아라키도닉 애시드로 바뀌어야 되는 단계에 해당하는 포스포리파제 A2의 작용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이 만들어지는데 관여하는 사이클록시게네이즈 패스웨이에 관여하는 효소가 칵스1, 칵스는 사이클록시게네이즈 준말입니다. 칵스1은 1, 2, 3가 있는데 3는 아직까지 잘 몰라요. 효소잖아요. 그렇죠? 이 효소의 합성을 막아줘 버려요.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 제제 주사 맞잖아요. 그죠?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은 포스포리파즈 A2의 작동을 막아주고 이 사이클록시게네이즈 효소의 작동을 막아줘 버려요. 그러니까 효과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함부로 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자주 쓰다 보면 여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다 보면 듣지가 않습니다. 여기 바로 스테로이드 약물의 효능을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교과서 179페이지 맨 밑에 줄에요. 보면은 방금 언급했듯이 인지질 분해 요소 A2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 활성은 호르몬과 여타의 신호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또 교과서에서 언급했듯이 아라키도산 자체가 2차 전력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온 채널을 활성화시키거나 다른 세포의 효소의 단백질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건 지용성 문제예요. 지용성. 지용성은 뭐죠? 세포막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 세포 바깥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며 주변에 있는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여서 이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건 아주 빠른 속도로 밖으로 빠져나와서 옆에 있는 세포를 또 자극하는 거죠. 염증이나 이런 것들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바로 이것이 지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류코트리엔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라키돈산에 라이포옥시게네이즈라고 불리는 효소가 작용함으로써 생기게 됩니다. 자, 류코트리엔은 류코이라면 우리가 백혈병, 백혈구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하얗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천식과 아나필락시스 이거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죠.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식은 어떤 현상이죠? 기도의 평활근을 수축합니다. 호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폐의 상태가 이제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제약사들은 류코트리엔의 합성이나 활성을 막아주고자 하는 약물, 이게 뭐 천식, 특히 천식 같은 게 아주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프로스타노이드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아라키돈산이 사이클록시게네이즈 칵스라고 그랬어요. 생성되는 분자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프로스타노이드. 자, 예를 들어서 프로스타글란딘과 트롬복산이 또 있고요. 여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아이코사노이드라고 그러고요. 다양한 기관에 있는 평활근, 혈소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세포, 조각, 의미하죠. 콩팥, 뼈 등 인체의 많은 조직에 작용하고요. 더구나 프로스타글란딘은 수면, 염증, 통증, 열에 관여하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죠. 자, 여러분 아스피린, 그 다음에 이보프로펜 같은. 여러분 이보프로펜은 아이들 감기약 한 스푼 이렇게 노란 약 먹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어릴 때 다 먹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이야기하죠. 난 스테로이달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드럭.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니까 염증성을 막아주는 드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SAID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자, 이것은 칵스 효소 활성을 저해합니다. 그럼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이 억제되겠죠. 그래서 항염증제로 작용하고 항진통제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NSAID는 특이지가 않아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아스피린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은 속이 쓰리죠. 위벽이 헐게 됩니다. 그래서 위출혈이 생기게 돼요. 이거는 이제 칵스1, 칵스2를 동시에 다 막아주고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칵스의 두 가지 형태인 1, 2의 발견은 칵스 요소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개발할 수 있게 하였는데 염증 유발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에는 칵스2만이 관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몸에는 칵스1은 항상 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양의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호 전달 물질로 작동하게 돼요. 그러나 염증 반응이 생긴다든지 몸 상태가 안 좋거나든지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때 칵스2의 양이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프로스타노이드 계열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스피린과 같은 이런 것들이 칵스 1, 2 전부 다 막아버리면은 알키돈산은 어떻게 됩니까? 류코트리엔 계열로 가서 오히려 천식 환자들은 굉장히 위험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식 환자들이 이런 그 칵스 저해제를 치료받을 때는 항상 잘 주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응상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죠, 그죠? 그래서 칵스2만을 저해한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 장기적으로 칵스2의 저해제를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와 뇌혈중의 위험이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약물이든지 간에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코사노이드만이 지질성 신호인 분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핑고 지질에도 스핑고 지질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것도 세포 외부 신호로 작용하여서 염증, 세포 접착 이동, 그리고 세포의 성장과 삼위를 조절하더라. 그 다음에 아이코사노이드와 마찬가지로 스핑고 지질도 표적세포의 세포막에 지단백질 연결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스핑고 리피드, 스핑고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질이라면 뭐예요?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붙어 있는 거죠. 이거는 글리세롤이 아닌 스핑고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스핑고신에 지방산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스핑고 리피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리세롤 대신에 탄소의 백본을 스핑고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생명공학 분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나는 칼슘 신호. 자, 여러분들이 열대성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다면, 그리고 밤에 발광물질이 해파리에 빛을 본 적이 있다. 이게 바로 칼슘 신호입니다. 자, 아래에 뭐 해파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에퀴린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 단백질 복합체는 과학자들이 세포 작용에서 칼슘 이온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신호되는 분자입니다.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빛을 나게 됩니다. 1967년에 에크린을 사용된 이래 연구자들은 세포에서 칼슘 신호를 검출해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칼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4번으로 갑니다. 사실 여기 뭐 할 말은 많고 중요한 내용은 많지만 또 앞으로 해당 분야가 나오면 그때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신호 경로의 변형. 자, 굉장히 복잡하고 그 복잡성은 또 굉장히 많은 수용체 패밀리들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하나의 체계로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수용체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포화, 특이성, 경제성, 뭐 우리 효소에서도 비슷한 이런 말이 있었죠. 그 이유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용체 리간드의 결합은 특이성, 경쟁, 포화와 같은 일반적인 단백질 결합의 특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결합 반응, 그 다음에 수송 단백질 이런 것들과 유사하고요. 수용체는 효소나 수송체와 같이 연관된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만 구조가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1번 특이성과 경쟁. 하나의 수용체에 다수의 리간드가 결합하고자 하는 거죠. 자, 수용체는 효소나 수송체와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한 리간드의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여러 가지 리간드가 같은 수용체에 결합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원리가 바로 싸움, 파이트와 플라이트 반응을 나타내는 데 관여하는 두 가지 신경 분비 물질입니다. 좀 복잡해집니다. 즉 신경 전달 물질 노르에프네프린과 이의 사촌인 신경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노르에프네프린, 신경 호르몬 에피네프린 뭐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부르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 두 분자는 여튼간에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어요. 아드레날린 수용체. 신경전달 물질, 신경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동일한 종류의 수용체, 즉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다. 자,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이들 두 종류의 신경 분비 물질 분자와 결합할 수 있지만 다른 분자들과도 또 결합할 수 있다. 다른 분자들과 결합할 수 없는. 그래서 한 종류의 어떤 종류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방금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튼간에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또한 하나의 수용체의 결합 부위를 두고 이제 서로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 두 신경 분비 물질 분자는 자,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또 알파와 베타 타입에 또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지네요.
모두 결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어디에 결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되는 거예요. 알파 수용체는 노르에프네프린에 보다 높은 친화성을 가진다. 그래서 베타2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에 보다 높은 친화성을 가진다. 이 친화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는 걸 좀 이따 언급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작용제와 기량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수용체에 리간드가 결합하게 되면은 두 가지 사건이 중에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자, 리간드가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세포응답을 나타내게 하든지, 안 그러면 리간드가 수용체의 결합 부위를 가득 채워서 수용체 응답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에 대한 간단한 모식도가 6-13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수용체, 자, 작용제와 기량제의 차이점이에요. 자, 1차 수용제에 의해서 활성화되었다. 그럼 작용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것. 기량제는 반대로 이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작용제라든지 기량제는 약물 개발에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분야예요. 교수 내용 봅니다. 1차 리간드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결합하여서 응답을 나타내게 하는 리간드를 우리가 작용제, 아고니스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결합하여서 수용체 활성을 차단하는 것을 우리가 기량제라고 해요. 기량제. 양약자들은 신체에서 생산되는 내부 생산 리간드보다도 약효가 오래 지속되고 또한 효소에 의해서 분해에 대해서 더 내성을 가진 약물을 이제 디자인하게 되는 거죠. 아고니스트를 만들거나 안타고니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자 패밀리 분으로 이것들은 출산을 조절하는 알약을 그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약물은 자연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 작용제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비해서 오랫동안 그 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활성을 유지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구조를 바꾼 것이 에스트로겐 약물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복용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의 리간드는 다수의 수용체를 가진다는 말이 있네요. 복잡한 점은 한 종류의 신호 분자가 다른 세포 분자에서 서로 다른 응답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화학물질이 조직 A에서는 반응 A를 나타내고 또 조직 B에서는 또 다른 반응 B를 나타낼 수 있을까? 2에서는 대부분의 신호 분자들은 표적세포의 응답이 전적으로 수용체에 의존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수용체와 연결된 세포 내부의 신호 경로에 의존하고 있지 리간드 자체에 의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리학자들은 오랫동안 하나의 신호 분자가 여러 가지 조직에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예를 들어서 신경 호르몬인 에피네프린은 좀 전에 봤던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골격근에서 혈관을 팽창시키지만 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효과가 서로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수용체들의 동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동형에 알려진 변이형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약물이지만은 어디에 가서 어떤 종류의 수용체에 가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즉 수용체 입장으로 봐서는 같은 타입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요. 182페이지요. 이거는 그림 6-14와 연관되어서 봐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림 6-14 한번 봅시다. 표적의 응답은 표적의 수용체에 달려있다. 이 예는 혈관의 팽창이나 수축은 수용체의 형태에 따라서 의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알파 수용체가 있고 베타2 수용체가 있어요. 자, 에피네프린은 여러 가지 아드레날린 수용체 결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알파 수용체에 와서 결합하면은 혈관이 수축이 돼요. 어디서? 이걸 창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골격근에서는 베타2 수용체에 가서 붙죠. 그러면서 베타2에 붙음으로써 혈관이 오히려 팽창되는 거다. 즉 에피네프린이지만은 이것이 어디에 있는 어떤 수용체에 가서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작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동위형 수용체가 존재할 경우 그 세포에서는 세포 반응은 수용체들 중에서 어떠한 분자가 그에 맞는 수용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방금 이야기했던 6-14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번째 줄, 에피네프린에 대한 혈관의 반응은 동위형 수용체와 신호 경로에 달려 있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리간드의 양산, 리간드는 같잖아요. 에피네프린하고 리간드 같죠, 그죠? 이 말이 되겠습니다. 4-3 수용체의 상향 조절, 그 다음에 하향 조절이란 말이 나오네요. 양이 많아지거나 작아지거나 이 말이 되겠죠. 단백질의 포화라는 것은 그 단백질의 활성이 최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포는 한정된 수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러한 현상이 효소, 수성 단백질, 수용체 다 단백질이니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이겠죠. 즉 화학 신호에 대응하는 세포의 능력은 수용체 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세포당 수용체의 숫자가 작게는 500개에서 10만 개 정도 어마어마하죠? 가 세포막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밖에 또 세포막에만 있습니까? 세포지류도 있고요. 또 해관에도 있죠. 그래서 어떤 세포든 시간이 지나면서 수용체의 또 숫자가 변해요. 필요에 의해서. 오래된 수용체는 어떻게 될까요? 막으로 다시 세포 내 이입에 의해서 회수된 후 이건 분해돼 버리겠죠. 당연히 이제 용해작용이니까 용해소체, 라이소좀에서 분해되겠죠. 그 다음 새로운 수용체는 세포 외 유출에 의해서 다시 또 막에 또 만들어지겠죠. 수용체는 끊임없이 단백질이니까 만들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분해되고 분해된 만큼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단백질 합성에 의해서 수용체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 세포 안쪽의 수용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리모델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유연성이 세포로 하여금 다양한 화학 신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A라고 하는 수용체가 필요하면 A라고 하는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고 필요 없으면 또 분해시키고 하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향 조절. 그러니까 수용체의 수가 감소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 이입을 통하여서 수용체가 수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못 다치고 있어 봤고요. 보다 빠르고 쉽게 가역적인 반응의 하향 조절은 우리가 탈감작, 센시티비티를 떨어뜨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수용체의 화학 조절기가 결합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인산화에 의해서 이것이 인산화가 되면은 감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수용체의 수가 줄거나 또는 탈감작이 되게 되면은 신호분자의 양이 많이 남아 있어도 당연히 반응성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하향 조절과 탈감작은 특히 약제 내성 톨러런스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약제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도 세포가 주어진 약제에 대한 반응에 이제 더 무뎌지는 과정이죠. 반대로 리간드가 감소하게 되면은 표적세포는 정상적인 반응을 나타내도록 위해서 상향 조절한다. 말 그대로 수용체를 더 많이 세포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과서에서.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어서 신경전달 물질을 정상적으로 분비하기 없게 된다. 그럼 신경전달 물질이 작게 나와요. 자, 그러면 세포가 아무래도 받아들인 양이 작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 남아있는 작은 양이라도 신호전달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러한 상향 조절은 신경전달 물질이 무엇이든 표적세포로 하여금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주는 거죠. 상향 조절은 또한 발생 과정에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장인자나 신호분자에 대한 이들의 폭넓은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4 세포는 신호 경로를 종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분류에 따라서 자, 체내에서 신호는 온오프 그러므로 세포는 반응이 종료 혹은 개시를 이제 우리가 신호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호작용의 종결 메커니즘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예를 들어서 칼슘 신호에서 응답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칼슘 이온을 세포질로부터 자, 아까 저장체 대표적인 게 소포체였어요. 그 소포체에 다시 또 넣거나 안 그러면은 칼슘이 세포 외부에서 들어온다 그랬죠. 그 외부에서 들어온 걸 다시 밖으로 내보내거나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칼슘에 대한 신호를 종결시켜야 되겠죠. 수용체의 활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중지될 수 있는데 세포 외부의 1차 전령이 세포 외부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도 또 분해될 수 있네요. 자, 대표적인 것이 아시틸콜린입니다. 아시틸콜린. 자, 아시틸콜린은 신경 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화학 물질이죠.
다른 1차 전령으로서의 신경전달 물질은 세포 외액에서 주변의 인근 세포로 이동함으로써 제거되기도 합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우울제 예를 들고 있네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 Selective Serotonin Uptake, Reuptake Inhibitor라는 것은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세포 외액으로 제거되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계속해서 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죠. 자, 위에 보니까 아시틸콜린이 있어요. 신경전달 아시틸콜린은 어떻게 되죠?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서 표적세포의 아시틸콜린 수용체가 작동을 하게 되죠. 그럼 아시틸콜린 분해 요소에 의해서 이놈들은 빨리빨리 분해돼서 없어져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화학적 신호가 계속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예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리간드가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은 그 활성은 리간드 수용체 복합체 전체가 세포 내 이입에 의해서 종결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세포 안의 낭 속에서 리간드가 제거되온 후 수용체는 다시 이제 외주출해서 세포만 밖으로 또 빠져나갔던 그런 그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4-5 많은 질병과 그 약제들은 그 표적이 신호 전달 단백질이다. 과학자들은 세포 신호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공부할수록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신호 경로와 또 관련된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질병은 수용체의 변화나 지단백질 또는 2차 전령 경로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표 6-1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신호 메커니즘의 이상과 연결된 질병이나 증상을 대표적인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것이 유전적인 문제가 있고 또 밑에 그런 외부에서 오는 어떤 독소들에 의한 영향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 바소프레신 수용체에 문제가 있다. 바소프레신 다음에 또 기억에 배울 거예요. 바소프레신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X 염색체에 있는 내용이니까 X 연관 결합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즉 바소프레신을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Y에는 없고 X에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수용체 반응기가 짧고 이 수용체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천적 당뇨성 무력감이 생기네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갑상 샘에 있는 칼슘 센서에 이상이 있다. 유전적 이상이죠. 센서 단백질 이상이니까. 자, 이것들은 세포질에 있는 칼슘의 증가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칼슘이 많은 상태로 빠지게 돼서 칼슘 과잉 증상을 나타내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족성 칼슘 과잉 혈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각에서 망막에 있는 로놉신 수용체. 이거는 단백질의 어떤 기능적인 것보다는 구조적인 변화, 즉 단백질의 접합에 이상이 생김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색소성 망막염이라고 하는 이런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고 이것도 전부 다 수용체의 유전적 이상에 있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신호경로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독소 외부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일의 균에 의해서 백일의 균은 이 발작 구토를 동반합니다. 백일의 균에 우리가 감염되고 나면은요. 특히 이제 연령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주 위험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전부 다 이 백일의 균에 대한 예방 접종을 다 실시를 하죠. 이 백일의 균에 이제 우리가 노출되게 되면 한 14일 동안 기침이 계속 난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이 보입니다. 자, 이 백일의 균에 우리가 노출되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의 억제를 차단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가 계속 활성화 상태로 이렇게 막 들떠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질환, 우리가 백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호흡기 질환이 되겠죠. 백일해는 콜레라에 감염이 된 경우에 이건 G단백질의 효소 활성을 차단하네요. 그래서 세포로 하여금 사이클릭 AMP를 생성하게 한다. 그래서 초래된 현상들은 이온의 불균형을 유발시킵니다. 우리가 콜레라에 감염되게 되면은 설사가 계속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사이클릭 GMP의 효소 활성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호경로에 이상을 주는 것들이고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이 부분 마지막으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과서요. 183페이지 왼쪽 아래에 방금 우리가 표 6-1 자, 수용체 단백질의 단일 아미노산 치환도 수용체 결합 부위에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이 유전적 현상, 돌연변에 의해서. 그래서 그 활성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또는 변화될 수 있다. 양리학자들은 신호전달 메커니즘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하여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약제를 고안하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품들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시된 것. 자, 베타 차단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그 다음 고혈압 치료를 위한 칼슘 채널 차단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차단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약물들이고요. 또 다른 예를 보여주고 있네요. 에스트로겐 의존성 암의 치료 위로. 자, 에스트로겐 의존성이 여성암이 되겠죠. 치료를 위한 SERM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S는 Selective, 선택적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성의 경우에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되게 되면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유선상피세포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유선상피세포의 정식을 촉진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 그게 나중에 이제 비나인에서 말리그란트, 유방암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의 제산제, 우리가 제산제 속쓰림에 먹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제산제로서의 제2형 히스타민 수용체에 대한 기량제인 H2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걸 이제 위에 작용하여서 작동하는 것인데 이것도 좀 언젠가는 한번 자세히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밖에 어떤 기관계를 공부하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약제들을 언급하듯이 다시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성 반응 경로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속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빈이 아빠는 당뇨병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다고 그랬고요. 인슐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물어보고 또 간호보조관한테 그 대답을 들었죠. 그러나 모든 형태의 당뇨병에서 공복 시 혈당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포당을 흡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1형, 2형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 인슐린 수용체가 상향 조절되는 당뇨병은 어떤 병일까요? 인슐린 수용체가 상향되는 경우에는 타입 1일까요? 타입 2일까요? 타입 1이겠죠. 왜요? 타입 1은 뭐예요?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체는 뭐예요? 인슐린을 요구하는 거죠. 인슐린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한다? 수용체를 많이 만들어서 상향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슐린이 없죠. 그러다 보니 당뇨 환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